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전화로 손을 뻗고 잠들기 전에는 마지막까지 손에서 휴대전화를 떼지 않는다. 우리는 하루에 2600번 이상 휴대전화를 만지며 깨어있는 동안에는 평균 10분에 한 번씩 들여다본다. 잠이 오지 않는다며 휴대전화를 켰지만 쇼츠나 릴스에 빠져 더 잠을 못 자는 악순환에 빠지고 만다. 만약 휴대전화를 없애버리면 우리 세상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아마 우리 중 절반은 휴대전화만 쓸 수 있다면 온종일 말 한마디 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카페, 식당, 버스, 지하철, 심지어 헬스장에서도 우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휴대전화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어찌나 휴대전화를 좋아하는지 완전히 중독 상태다.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휴대전화의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 안녕, 카둔형이야. 우리 삶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휴대전화. 항상 휴대하고 배터리 관리도 해주고 필름도 바꿔주고 케이스도 바꿔주며 애지중지하는 휴대전화. 그걸로도 부족해서 시계로도 차고 태블릿 PC로 연동해서 쓰기도 하는 휴대전화. 휴대전화가 어째서 이렇게까지 유혹적인 걸까? 휴대전화와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전세계를 사로잡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의 뇌를 살짝 들여다봐야 해. 그중 우리의 엔진인 도파민을 잘 살펴봐야 해. 도파민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봤지?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쾌감 물질이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그로 인해 쾌감을 느꼈다면 그 근본 원인은 도파민에 있다고 보면 돼. 도파민은 궁극적으로는 생존과 번식의 확률을 올리기 위한 화학물질이므로 식욕이나 성욕과 깊은 관계가 있어. 우리가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것도 이를 먹으면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야. 이러한 고칼로리 음식이 다른 음식보다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이유는 고칼로리 음식이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야. 물론 갈증이 날 때는 물만 마셔도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해. 그럼 도파민이 분비되는 또 다른 사례를 알아볼까? 매력적인 이성에게 끌리는 이유 역시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야. 다들 첫사랑에 애틋한 경험들 있지? 보통 첫사랑을 할 때 도파민의 과잉 분비를 거의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해. 사랑이 강렬할수록 도파민의 분비가 증가되고 더불어 사랑과 관련된 다른 화학물질들도 활발하게 분비된다고 해.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색다른 차원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을 상대방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첫사랑을 특별하게 여기고 못 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래. 연애에 빠졌을 때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화학물질이 분비되어 강렬한 행복감을 느끼지만 사랑하던 연인과 원치 않은 이별을 하게 되면 고통스럽고 우울해져. 이때는 긍정적인 화학물질의 분비가 평소에 비해 급격히 떨어져 마치 약물 중독자들이 약물 복용을 중단할 때 겪는 금단 현상과 비슷한 상태를 경험하게 돼. 그래서 견디기가 어려운 거야. 이를 빠른 시일 안에 치유하려면 긍정적 화학물질이 분비되는 활동을 해야 해.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또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거야. 우린 보통 사랑은 새로운 만남으로 잊어야 한다고 하잖아? 이게 다 허튼 소리가 아니라 새로움을 추구할 때 나오는 도파민 때문이야. 다시 말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낯선 곳에 여행을 통해 도파민의 분비를 유도하는 거야. 이 외에도 영화 관람, 독서, 스포츠 경기 관람 등 각종 취미 활동도 도파민을 유도할 수 있어. 모범적인 행위를 통해 스릴을 느낄 때도 도파민이 분비되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도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해. 또한 어려운 수학 문제를 끙끙대다가 풀었을 때 희열을 느끼는 것도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느끼지 못하는 희열이겠지? 그럼 도파민이 우리 뇌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도파민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선택하게 만드는 거야. 배가 고플 때 누군가가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으면 그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도파민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 음식을 먹어서 도파민 수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도파민은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들고 여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야.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도파민은 눈앞에 있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게 만드는 것이고, 그 음식을 맛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신체에서 분비되는 모르핀이라고 불리는 엔도르핀 때문이야. 또한 도파민은 뇌의 보상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왔어. 섹스가 도파민 수치를 높인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 않지? 이와 비슷하게 휴대전화도 도파민 수치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 그래서 카톡 알람 메시지가 울리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는 거야. 이 부분을 좀 더 과학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뇌가 보상 시스템을 빈번하게 활성화시키는 것은 돈, 음식, 섹스, 새로운 경험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이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 쥐를 대상으로 지렛대를 누르면 음식이 나오는 실험을 했는데, 이따금 음식이 나올 때 쥐들이 지렛대를 더 많이 누른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이중 지렛대를 누를 때 음식이 나올 확률이 30에서 70%인 경우에
가장 절박하게 눌렀다고 해. 또 다른 실험은 원숭이들에게 벨소리를 들려준 다음 주스를 주었는데 그 결과 원숭이들의 도파민 수준은 벨소리만 들려도 높아졌으며 심지어 주스를 마셨을 때보다도 높았어. 여러 방법의 실험 중에 벨소리를 들려준 이후 2번에 한 번꼴로 주스를 제공할 때 도파민 수준이 가장 높았어. 이 실험들을 통해 도파민이 만족감을 주는 보상 물질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는 인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어. 실험 참가자들에게 카드를 주고 뽑게 했는데 뽑은 카드에 따라 돈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게 했어. 그런데 카드와 상관없이 항상 돈을 받을 수 있을 때보다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할 때 도파민의 수치가 훨씬 높았어. 그리고 쥐나 원숭이와 마찬가지로 2번에 한 번꼴로 보상이 주어질 때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되었다고 해. 결국 뇌의 입장에서는 기대감 속에 미래의 불확실한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그 길 자체가 목표인 셈인 거야. 일반적으로는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한 것을 더 좋아해야 맞는 거잖아? 내가 불확실한 결과에 더 많은 도파민으로 보상을 하는 이유를 100%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도파민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동기부여이기 때문이래. 이러한 불확실한 예측 불허 때문에 우리가 휴대전화에 갈망하게 되는 거야.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정확하게 실험들을 예를 들어 설명한 거야. 도박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유혹적이고 불확실한 결과이기 때문에 도박에 빠지는 거야. 결국 우리가 카톡이나 기타 알림음에 휴대전화를 집어들려고 하는 메커니즘과 비슷해. 대부분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읽었을 때보다 알림음을 들었을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돼. 어쩌면 중요한 내용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갈망은 무슨 일이 생겼나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들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자주 이렇게 행동해. 10분에 한 번씩 깨어있는 내내. 사실 특별하고 중요한 건 드문데 말이야.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의 가장 큰 요인은 SNS일 거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는 흥미로운 영상이나 좋아요 같은 댓글이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쉽게 만들어. 어쩌면 좋아요를 하나 더 받았을지 몰라. 한번 봐야겠어. 이와 같은 심리는 이번에는 내가 딸 수도 있어 라는 도박꾼들의 심리와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 해. 그런데 여기서 대박 반전이 있어. 혹시 로젠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페이스북의 좋아요 기능을 만든 장본인이야.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 엄청 흥미로워. 엄지척의 아버지가 자신의 창조물이 지나치게 유혹적이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후회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야. 그는 한 인터뷰에서 선의를 가지고 개발했지만 나중에 자신의 창조물이 생각지도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을 발견하는 일은 일반적이다라고 말했어. 그리고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있어. 아이패드 개발에 참여한 애플의 토니 파델 역시 아이패드가 얼마나 아이들을 매료시키는지에 대해 같은 의견을 내놓았어.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 생각한다. 대체 내가 뭘 개발한 거지? 내가 우리 애들한테서 기기를 빼앗으면 아이들은 말 그대로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느낀다.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변해서, 정말이지 감정적으로 변해서 기기를 빼앗기고 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제품에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는 기술업계의 거물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야. 잡스는 10대 자녀들의 태블릿 PC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했어. 아마 잡스는 기술 개발에서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서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빌 게이츠 또한 14세 전까지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고 말한 바 있어. 빌 게이츠가 휴대전화를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 이 말을 들으니 초등학교 1학년인 딸에게 휴대전화를 준 게 마음에 걸리네. 물론 새 것이 아닌 기존에 사용하던 걸 준 중국폰이고 사용시간 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아. 스웨덴에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는 2세에서 3세 어린아이 3명 중 1명이 매일 태블릿 PC를 사용한다고 해. 그리고 11세 아동 중 98%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대. 이건 우리나라와 상황이 매우 비슷한 것 같아. 요즘 식당을 가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휴대전화나 태블릿 PC로 영상 보고 있잖아? 형도 집에서 식사를 할 때는 보여주지 않는데 밖에서 외식을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여주게 돼. 처음부터 보여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 근데 또 이상하게 집에서는 깨작깨작 먹방밥을 밖에서 영상만 보면 밥 한 공기 뚝딱하니 안 보여줄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딜레마야.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지 않아? 이처럼 우리의 뇌는 불확실한 결과, 즉 메시지의 도파민을 분비하여 보상을 제공했고, 그 결과 휴대전화를 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힌 거야. 뇌는 새로운 정보, 특히 감정적으로 흥분되거나 위험과 관련 있는 내용을 추구해. 그리고 푸시 알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해. 또한 너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즉 엄지척을 눌렀는지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야. 이와 같은 일련의 메커니즘은 모두 뇌의 생존 전략으로 너에게 디지털 사탕을 하나씩 계속해서 집어던지는 것과 같아. 그래서 뇌는 너가 회사에서 서류 작성을 미루고 엄지척을 누르고 있는 거에 전혀 개의치 않아. 뇌는 서류 작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생존을 돕기 위해 진화했기 때문이야. 이제 휴대전화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는지, 왜 휴대전화를 무시하기가 그토록 어려운지 잘 이해했지? 그럼 이제 이런 중독성 강한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무음으로 사용하면 좀 나아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앞에서 보았듯이 휴대전화는 우리의 주의를 끄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는 것만으로는 멈출 수 없어.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테스트를 했는데, 실험실 바깥에 휴대전화를 둔 학생들이 무음으로 바꿔서 주머니에 넣은 학생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더라도 뇌는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기기의 매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 위해 정식적 대역폭을 사용해야 해. 그 결과 집중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다지 이상한 일도 아니야. 도파민은 무엇이 중요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뇌에 알려주는데, 휴대전화가 하루에도 수백 번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니 휴대전화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뭔가를 무시하는 것은 뇌가 의식적으로 힘을 써야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야.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싶은 충동과 싸우며 계속 생각해야 하니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어. 뇌는 더 많은 도파민을 주는 게 무엇인지 찾도록 진화했기 때문이야. 의식하지 않으면 계속 휴대전화를 짚게 되는 거야. 결국 뇌가 휴대전화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 동안 다른 임무를 수행할 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 그다지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는 일이라면 큰 영향이 없겠지만, 정말로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서류 작성을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의 알림음이 울리면 확인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참지 못하고 확인하게 되는 거야. 확인만 하면 다행인데 휴대전화를 집어든 김에 혹시나 새로운 엄지척이 몇 개 더 달리지는 않았을까 싶어서 SNS를 확인하고, 확인하다 보니 옷이 세일한다는 광고도 보게 되는 거야. 그렇게 쇼핑 중에 팔로워들의 새 게시물이 떴다는 알림을 보고 또다시 확인만 하자는 생각에 클릭을 하는 거야. 정신을 차렸을 때는 너가 작성해야 하는 문서는 한참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이겠지? 어때? 내 말이 정확하지? 하나도 틀린 점이 없지? 휴대전화 사용이 과한지 알면서도 절대 놓을 수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이면 가장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아. 당장 너에게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하루에 1시간만 사용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어? 한 실험 결과를 보면 휴대전화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피실험자들은 단 10분 만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상승했다고 해. 뇌가 투쟁 도피 반응을 보인 거야. 특히 항상 휴대전화를 사용해온 사람들에게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졌어. 쉽게 얘기하면 24시간 동안 10분에 한 번씩 소량의 도파민 주사를 놓아주던 뭔가를 빼앗기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우리의 뇌는 생존에 필요한 뭔가가 사라졌다고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반전은 여기에서도 있어. 20대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습관을 조사한 후 1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휴대전화를 특히 더 빈번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문제를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어. 게다가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흔했다고 해. 이래도 스트레스, 저래도 스트레스라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해도 문제고 사용을 자제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자제해서 생긴 스트레스는 단기적인 문제이고 적응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질 테니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단 항상 우리의 뇌가 의식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음으로 주머니에만 있어도 우리의 뇌는 이를 인식하고 있으니 아예 눈에 안 띄는 곳에 놓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형 같은 경우는 집에서는 최대한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무선 충전기 위에 놓아두는 편이야. 내가 하고 있으면 아이들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급한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횟수도 많아지고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평온함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가급적 디지털 기기 대신에 노트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노트 필기를 해보는 거야. 펜은 키보드보다 강하다. 요즘은 사실 펜으로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아마 키보드가 더 편하고 빠를 거야.
그래도 컴퓨터로 하면 단순 문서 작업만 하지 않고 분명히 인터넷 서핑을 하게 될 거야.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디지털 기기를 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우리의 뇌는 새로운 정보, 특히 감정적으로 흥분되거나 위험과 관련 있는 내용을 추구해. 또한 불확실한 결과, 즉 메시지에 도파민을 분비하여 보상을 제공했고, 그 결과 휴대전화를 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혀서 손에서 절대 뗄 수 없게 만들었어. 그리고 푸시 알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너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즉 엄지척을 눌렀는지에 집중하게 만들어. 이렇듯 휴대전화는 우리의 주의를 끄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는 것만으로는 멈출 수 없어. 이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의 과도한 사용은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공복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어. 즉 블루라이트는 신체를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자극하며 에너지 창고를 채우고 지방을 비축하는 데 탁월하다고 볼 수 있어.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화를 원한다면 몸부터 움직여야 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결해줄 기적의 치료제는 바로 운동이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완전히 지쳐서 온몸을 소파에 파묻히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는 거 우리 모두 공감하지? 쉬는 것도 좋지만 단 10분이라도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가벼운 달리기나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와 불안은 사라질 거야. 가능하다면 운동하러 나갈 때도 휴대전화는 집에 두고 나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기분이 더 좋아지고 더 침착해지며 더 집중력이 좋아질 거야.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천천히 조금씩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서 하는 운동 시간을 늘려가 보는 거야. 어느덧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휴대전화 없이 심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해보고 횟수가 늘다 보면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도 있고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몰입에 빠질 수 있을 거야. 그럼 지금 당장 유튜브 끄고 휴대전화 두고 바로 나가보는 거야. 오케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너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자신이 읽었던 좋은 책들을 댓글로 간략하게 공유해준다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제 영상이 끝나면 바로 책부터 펴보는 거야. 오케이?